자, 여기까지가 그러니까는 미국 헤게모니의 딜레마 문제를 다뤘다면요. 한국 경제가 지금 놓여있는 상황은 이러한 상황을 전제로 해가지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서 있고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를 이해를 해야 되는 문제이니까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탈분단 구조 없이 선진국 진입은 불가능하다 하는 이유는요. 분단 구조라는 건 뭡니까요? 우리 의식이요. 굉장히 쉬운 말로 표현하게 되면 4대 의식의 함정에 빠졌다 이거예요. 네? 열패감. 그러니까 자주국가, 독립국가로서의 이러한 의식이 굉장히 약하다 이겁니다. 그게 산업구조에도 그대로 박혀져 드러나 있다 이겁니다. 우리나라 산업생태계에 보게 되면요. 굉장히 식민지적이에요. 식민지적입니다. 그걸 지금부터 볼게요. 자, 먼저 최근의 경제 상황은 제가 여러 번 얘기한 거지만은 국내 내수 경제는요. 일자리에 모든 수트가 담겨 있습니다. 자본주의에서는 일자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걸 사실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파란색 선이 뭐냐? 취업자 증가 중에서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예? 문재인 정부 때는 50% 안팎이었었어요. 그때도 그러니까 노인 일자리 중심으로 막 갔다 했잖아요. 근데 지금 100%가 넘습니다. 그리고 청년층 일자리는 줄어들고 앉아 있어요, 지금요. 작년 말부터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청년들도 느끼는 현실일 겁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 대한민국 경제 내수의 현 주소예요. 두 번째, 대외적인 경제를 나타내는 게 무역이잖아요. 무역수지요. 누적 무역수지 적자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국가 재정 운용입니다. 국가 재정 운용이요. 2021년도하고 2022년도 비교해보게 되면은, 예? 통합재정 수준, 재정은 우리가 나라의 살림살이잖아요. 수입과 지출을 정리한 거잖아요. 통합재정 수준이라는 것은 IMF 기준인데, IMF에서 기준으로 삼으라는 건데, 통합재정 수준은요, 뭐냐면요, 국가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과 모든 지출을 정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러니까 연금 보험료 내는 것도 수입인 거고, 연금으로 지출된 것도 지출인 겁니다. 그걸 다 같이 함께 다 포함한 겁니다. 근데 관리재정 수준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러한 사회 보장성 기금들을 제외하고 여기에는 연금뿐만 아니라 산재보험이라든가 고용보험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통합재정에는요. 근데 그걸 빼고 순수하게 그러니까 정부의 살림살이에 가는 수익과 지출을 정리한 게 관리재정 수지예요.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 더 증가했잖아요. 관리재정 수지가 문재인 2021년도에는 91조 정도 했었는데 적자가 규모가 윤석열 지난해 117조 GDP 대비로도 증가했잖아요. 거기다가 올해 2월 달까지 그러니까는 정부의 그러니까 재정 수입이 그러니까 정리가 됐어요. 지금 4월 달 정부에서 발표한 거, 기재부가 발표한 거 보면 2월 달까지요. 예? 근데 보게 되면 통합재정 수지도 22년 1, 2월 달에 비해서 올해 1, 2월 달이 훨씬 더 증가했잖아요. 10조 원가량 더 증가했잖아요. 적자가요. 관리재정 수지도 한 10조 원 정도, 11조 정도 증가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무슨 재정을 그러니까는 문재인 정부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앉았습니까?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 때는 코로나 적이 아직도 남아있는 상태였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윤석열 정부에서 이렇게 재정이 엉망이 된 이유가 국세 수입이 안 거쳐서 그런 거예요.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지만은. 문재인 정부 때는 2월 달까지 1년 그러니까는 그 예상치에 한 20% 이상이 거쳤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올해 2월 달까지 14%도 안 거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14%도 안 거치고 있는 거예요. 예? 2월 달이면요, 12개월 중에 2달이면요, 6분의 1이잖아요. 6분의 1이면 퍼센트로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6166에다가 6630, 16, 한 17% 거쳐야 되는 거잖아요, 평균적으로요. 근데 14%도 안 거치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거예요? 재벌들하고 부자들 감세해주니까 그렇게 된 거죠, 뭘. 예? 자기들이 재정을 그러니까 뭘 더 저기 한 게 뭐가 있냐고요. 자, 이걸로 그냥 대충 정리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한국 경제는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죠. 한국 경제의 현실은 우리가 그 수치로 한국 경제의 모습은 그대로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2020년, 21년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돈이 거의 한 700조가 풀렸어요. 근데 실물 경제로는 한 20%뿐이 안 갑니다. 예? 20%.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국민의 소득은 한 100조뿐이 안 만들어졌고요. 2년 동안에. 근데 국민의 자산,
부채를 뺀 자산은 3,200조 이상이 거기서 증가했어요. 특히 부동산 자산이 2,800조 원 이상이요. 예? 미국이 선진국가에서 가장 자산 불평등이 심한 나라인데 미국은 그래도 돈이 시중에 풀린 돈 중에 한 40% 이상이 실물 경제로 간다고요. 그리고 여기도 자산으로도 한 16배 이상, 한국은 32배 정도 가죠. 여기도 한 16배 가는데 여기는 부동산보다 주로 주식으로 간다고요. 한국이 아주 악성적입니다. 악성적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가 땀 흘려 일을 하고 싶겠냐고요. 대한민국에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전부 다 그러니까 뭐냐면 부동산에 재테크에 올인을 하는 이유가 이 수치에서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예? 이거 보여주는 겁니다. 이 현실을 우리가 직시를 해야 됩니다. 그 돈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20년 동안에 돈이 어디로 가는가 보면은 경제는 되게 보이잖아요. 시중에 풀린 돈 중에 우리가 과거 20년 전에는 한 62%가 가계로 갔어. 근데 지금은 50%도 안 됩니다. 예? 돈이 결국은 누가 돈에 접근하기 쉬우냐에 따라서 결국 이 자산 가치를 늘리는 데 속에서 그 영향을 미칠 게 아닙니까? 예? 그렇죠? 한국 사회는요,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요, 바뀔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소득 불평등. 상위 20%가 하위 20%보다 26배가 많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정상적인 사회입니까, 이게? 예? 이게 정상적인 사회냐고요. 예? 중간에 한 50%, 전체 일하는 사람 중에서 소득 있는 사람 중에서 100사람으로 쭉 줄 세웠을 때 50번째 있는 사람의 소득이 2,633만 원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요. 한 달에 200만 원 조금 넘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중산층이에요. 예? 200만 원 가지고 자녀들 키우고 어떻게 갑니까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한국 경제가 왜 이렇게 됐느냐?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산업화 핵심은 뭡니까? 제조업이잖아요. 산업 중에서요. 제조업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경제성장, 소득과 일자리를 증가시킨 겁니다. 그렇죠? 근데 제조업 종사자 비율이 91년도에 정점을 찍습니다. 전체 취업자 중에서 28%로 정점을 찍고 그 다음부터 계속 하락해 왔습니다. 하락해 왔어요. 이걸 탈공업화라고 제가 이제 이렇게 부르죠. 제조업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예요. 이건 뭐 기술 발전 같은 게 이 효과가 크고 특히 우리나라 제조업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자동화가 굉장히 쉽죠. 우리나라가 로봇 도입이 압도적으로 1위인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요. 자동화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제조업 구조가요. 그러다 보니까 제조업에서 일자리가 줄어드는데 제조업 일자리가 전체 일자리에서 평균보다 조금 좋은 일자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면 중간에서 괜찮은 일자리가 좀 줄어들게 되면 그 일자리가 고임금 일자리로 가면 좋겠는데 고임금 일자리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저임금 일자리로 가죠. 저임금 서비스 분야로요. 그게 주로 뭡니까? 자영업인 거죠. 이게 소득 양극화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원천은 뭐냐면 일자리 양극화입니다.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가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조업의 일자리는 줄어들어 왔는데 지난 30년 이상 동안에 좋은 일자리가 안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직시해야 돼요. 이건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도 이 문제 해결 못하면요. 이 양극화 해결 안 됩니다. 제가 우리나라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 오늘 제가 아주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 소득 양극화가 심해진 게 바로 뭐냐면 격차사회가 구조화된 겁니다. 격차사회. 소위 말해 정규직,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 다음에 뭐냐면 임금근로자하고 자영업자. 이 소득 격차가 아주 구조화돼 버렸잖아요. 예? 과거 80년대는 자영업자들이 사회 문제 아니었었습니다. 그때 당시 셀러리맨의 로망이 있었어요. 왜? 자영업자의 수입이 괜찮았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자영업이 과잉 공급되고 있잖아요. 과잉이잖아요. 자영업의 과잉. 예? 그 격차 사회가 구조화된 게 결과가 오늘날 세습 사회까지 온 거예요. 신분이 세습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일자리가 없고 소득이 산업 생태계가 취약해지니까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갑니까요? 자산 모으는 데로 다 오르는 거야. 특히 부동산 자산으로요. 예? 돈들이 다. 근데 부동산 자산은 소득을 만드는 거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이건 더군다나 세습성 자산이야. 부동산은 부동산 갖고 있으면 자녀가 물려받을 수 있고 이런 거잖아요. 할아버지가 갖고 있으면 물려받을 수 있는 세습성이잖아요. 예?
그게 세습 사회를 만드는 하나의 원인입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전통시대 왕조 말기에 토지가 집중된 거가 뭐가 틀린 거예요? 부동산 자산 공화국하고. 그 당시도 신분이 세습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 중앙의 왕권은 약해지고 그러다가 왕조가 뒤집어지고 너무나 살기 힘들어져가지고 이 자산공화국에서 그대로 투영된 게 강남 파라쿠식 교육이라고 제가 누차 말하잖아요. 강남 파라쿠식 교육은 뭐예요? 돈을 때려 부은 것만큼 결과가 나오는 방식의 교육입니다. 돈을 때려 부은 것만큼의. 그러니까 부모의 경제력, 할아버지의 경제력이 자녀 손자의 그러니까는 교육 수준을 결정하고 그 교육 수준이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고 사회적 지위가 결국 뭐냐면 부동산 카르텔, 특권층 카르텔에 들어갈 수 있냐 없냐 이걸 결정하면서 이게 세습되는 거 아닙니까? 그 결과가 그러니까 사회가 그러니까 고인물 사회가 되는 거예요. 고인물 사회. 연못의 고인물처럼요. 예? 활력이 없지요. 썩어 들어가지요. 그게 지방소멸로 나타났던 거고요. 그 신호를 보냈던 거예요. 지방소멸이라는. 과거에 지방은 산업단지가 있어가지고 먹고 살는데 별 문제가 없었던 데잖아요. 지방소멸부터 나타나죠. 왜? 제조업이 붕괴되니까. 예? 산업단지가 붕괴됐으니까요. 그 다음에 양극화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젊은 사람들한테 일자리가 없으니까는, 예? 일자리가 없으니까 비정규직은 그러니까 결혼하기 힘들죠. 예를 들어서 실제로 정규직하고 비정규직하고요 결혼율을 보게 되면은 소득격차하고 비슷하게 나와요. 놀랍게도 결혼을 못하니까 당연히 출산율이 떨어지죠. 예? 이걸 우리가 전통적으로 출산 파업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그러니까 인구 소멸로 가는 거고 대한민국 소멸로 가는 거죠. 거시경제적으로 보게 되면요 이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탈공업화되면서 내수가 약화됩니다. 소득이 불평등해지게 되면요 중산층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중산층이 많아야지만이 가계 소비가 많이 국내 수요가 증가하는 건데 내수가 약화되죠. 내수가 약화되니까 기업들은 국내에다가 물건 만들어서 공급해봤자 돈을 못 버니까 수출에 목을 매죠. 수출에 목을 매니까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임금 인상 또 억제하죠. 예? 임금 비중을 낮추기 위해 가지고 비정규직 선호하죠. 그다음에 뭐냐면은 중소기업 그러니까 쥐어짜지요. 예? 수출에 목매는 경제가 그러다 보니까는 내수는 더 취약해지죠. 내수가 취약해지고 금융위기 이후에는 수출도 어려워져요. 전 세계 경제가 미국이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이 서브프라임 보고 있어요. 가계부채가 터지면서 미국이 수입 증가율이 뚝 떨어지다 보니까는 예? 세계 수출 교역 증가율이 뚝 떨어집니다. 그러면 내수도 약한데다 수출도 안 돼. 그럼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예? 가계로 하여금 미래소득을 땡겨서 쓰는 부채주도 성장이죠. 특히 부동산과 관련된 부채주도. 박근혜 때 그랬잖아요. 최경환이 빚내서 하는 거를.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부채가 엄청 증가하다 보니까 가계가 내 안방은 내 거고 건너방은 은행 거고 원금과 이자 갚느라고 바쁘다 보니까는 쓸 돈이 없잖아요. 그 내수가 더 취약해지지. 이게 대한민국 경제입니다. 이게 구조예요. 이거 봐보세요. GDP하고 민간 소비 지출하고 수출의 연평균 증가율. 이건 명목 단위로 비교했습니다. 그래야지만 이게 좀 실감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변화율만 이렇게 좀 대충 봐보세요. 파란색이 그러니까는 성장률이고 주황색이 민간 소비 지출 증가율이고요. 회색 기둥이 수출 증가율인데 예? 금융위기 이후에 수출 증가율이 뚝 떨어지잖아요. 뚝 떨어지잖아. 예? 수출 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에서. 예? 그렇죠? 수출 뚝 떨어지잖아. 2.9 마이너스 0.3. 그러니까 박근혜 때는 이게 마이너스까지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뭘 합니까? 가계부채 주도 성장률을 추진한 거야. 이걸 좀 기간을 나눠가지고 보게 되면요. 91년도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외환위기 전까지 97년도하고 97년도부터 2008년까지 금융위기 전까지를 나눠서 보게 되면요. 예? 이미 그러니까 외환위기 전만 하더라도 민간 소비 지출이 성장률보다 더 높았어요. 그렇잖아요. 14.3, 15.5니까는. 근데 외환위기 이후에는 민간 소비 지출이 성장률보다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떨어지기 시작해. 내수가 취약해진 거예요. 내수가.
그렇죠? 여기 떨어진 거. 그리고 이거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최근까지 21년까지 연장해봐도 똑같아요. 연장해봐도. 2008년 이후에는 그러니까 민간 소비 지출이 성장률보다 떨어지잖아요. 떨어지잖아. 내수가 취약해진 거예요. 구조적으로요. 그런데 수출까지 안 좋아져. 금융위기 이후에요. 예? 그러면 그러니까 결국 그러니까 최경환이 당시에 박근혜 때 간 게 뭐냐면 부동산 건설 부양, 소위 가계부채 주도 성장이죠. 예? 그게 지금 우리 이 문재인 정부 때도 계속해서 그 증가하면서 그 지불하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산업 체계를 우리가 그러니까 산업화를 가지고 대충 그러니까 소득을 그러니까 소위 $10,000까지 끌어올렸던 거예요. 일단 국민소득을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런 거 그림 아마 기억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빨간 선이 뭐냐면 가치곡선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사람이 웃을 때 입모양이 이렇게 저기 이제 입모양을 닮았다 해서 스마일, 웃을 때 그렇다고 해가지고 스마일 커브라고도 우리가 불리는 저건데요. 우리가 모든, 이건 제조업만이 아니라 모든 제품이 그렇습니다. 제품을 우리가 만드는 과정을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스마트폰을 만들게 되면, 아, 스마트폰이라는 게 처음 나올 때 기존의 스마트폰이 아니고 일반 전화기와 스마트폰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기능에. 그러면 스마트폰이라는 제품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제품에 대한 정의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제품을 개발하려면요. 예? 그렇죠? 이 제품은 어떠한 기능하는 이런 제품에 대한 디자인과 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정의를 해야 되잖아요. 정의요. 그게 바로 뭐냐면 디자인하고 하는 이런 과정인 겁니다. 설계를 하는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됐으면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제조하는 거죠. 조립 가공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걸 파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뒤늦게 이제 그러니까 산업화하다 보니까 앞에 부분을 할 자신이 없었던 거야. 예? 이 제품을 디자인하는 과정을, 설계하는 과정을, 정의하는 과정을요. 그리고 우리 제조에다 특화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다 이 제조에 특화되어 있잖아요. 제조에. 그것도 특정 분야, 메모리 분야에 제조에 특화되어 있잖아요. 근데 선진국가는 이 전체를 다 할 수 있는 게 선진국가예요. 선진국가는요. 자기들이 처음 제품을 개발했으니까. 예? 근데 후발국가인 우리나라는 말 좋아서 후발국가지 이게 식민지형으로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은 저 제품 디자인 이런 것은 선진국한테 의존을 하고, 예?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런데 주로 뭐냐면 고임금 일자리는 이 앞부분에 있거든. 제품을 정의하는, 디자인하고 설계하고 이런 분야에. 그럼 우리가 제조업에서 일자리가 줄어들 때 이게 그러니까는 고부가 가치로 가야 되는데 고부가 가치는 우리가 역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거기서 흡수할 게 없어. 그러니까 다 이게 저임금으로 가는 거죠. 저임금 서비스가 대부분 자영업이다 보니까 글로 간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자기 완결성이 부족한 산업 생태계의 취약성을 원천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박정희 때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는 소위 압축 성장하자면서 그러니까 생태계가 기본적으로 식민지적인 구조인 거예요. 식민적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니까 산업 생태계의 한 부분을 우리가 담당을 해가지고, 예? 1인당 국민소득 $10,000까지 온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려면은 우리도 선진국형 산업구조 가져야 되는 거야. 중국이 이렇게 하려고 지금 하다가 미국한테 지금 보니까 미국한테 이 보복을 당하는 거고요. 예? 이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가 패권을 가지려면은 산업 생태계에서 주도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려면은 우리가 다음 이 산업에서는 다음 기술혁명에서는 우리도 선진국형 산업 생태계를 지향을 해야 되는 거죠. 지향을 해야 되는 거야. 국가 경영하는 사람은 그런 비전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나라 정치하고 그다음에 산업계하고 학계가 이걸 이 인식을 공유를 해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는 거죠. 한국의 제조업의 자동화가 제가 아까 얘기했죠. 압도적인 일이라고. 이게 로봇 산업협회에서 발표한 거게 되면 로봇 밀도라는 게 있습니다. 밀도. 생산 현장에서 10,000명당 그러니까 근로자 10,000명당 임금 노동자 10,000명당 그러니까 로봇 도입 대수. 우리는 10,000명당 1,000대를 도입하고 있다는 건 얘기예요. 10명당 한 대씩 로봇을 도입하고 있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예? 여기 주요 선진국가들 보게 되면요. 일본도 400대가 안 되고 독일도 400대가 안 되고 중국조차도 중국은 뭐 인구가 많으니까 그렇다 치고 예? 뭐 미국 같은 경우도 미국은 300대 정도도 안 되고 이렇잖아요. 싱가포르는 워낙 인구가 작은 나라니까 그렇다 치고요. 우리나라가 압도적인 일이에요. 이 얘기는 뭡니까요? 우리나라의 제조업이
생산 자동화가 굉장히 쉬운 분야에 특화되어 있다는 얘기죠. 로봇이 할 수 있는. 쉽게 얘기하면요, 우리가 저기 인천공항 갈 때 거기 서해대교, 인천대교 건너가잖아요. 인천대교 다리를 짓는 거는 우리나라가 했습니다. 설계를 누가 했냐? 예국계한테 맡겼었습니다. 예국계한테. 그러니까 인천대교라는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데 속에서, 예? 그 제품을 어떻게 다리를 만들어야 될 것이냐? 예? 그게 한강에다 하는 거고 틀리잖아요. 바다에다가 하는 거고, 서해 앞바다에다 하는 거고요. 우리나라 제가 볼 때는 그 건축 역량이, 설계 역량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근데도 불구하고, 뭔가 그러니까 미적인 거죠.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설계하는 것 속에서 우리가 취약하다 보니까, 그게 좀 미덥지 않다 보니까, 거기 믿음이 더 큰 예국에다 맡긴 거죠. 그렇죠? 그게 아까 얘기했던 제품의 전체 과정 속에서 보게 되면은 제품을 정의하는 이 분야가 우리가 취약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는 강화를 해야 될 게 아닙니까? 중국이 반도체 산업에서요, 반도체도 마찬가지잖아요. 팹리스. 반도체라는 것이 우리가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 있고, 컴퓨터에 들어가는 반도체 있고,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반도체 있고, 다 틀리잖아요. 그러면 그 들어가는 반도체마다 먼저 그 반도체에 대한 define, 정의를 해야 될 게 아닙니까? 그걸 하는 게 바로 팹리스들이잖아요. 설계하는. 그걸 되게 누가 합니까? 애플, 퀄컴 뭐 이런 애들이 하는 거잖아요. 미국에. 예? 그렇죠? 그 다음에 그거를 그러니까 그래서 설계도대로 만드는 애들이 주로 누굽니까요? 파운드리. 대만의 TSMC 같은 데잖아요. 위탁 생산 받아가지고. 그렇죠? 한국은 뭡니까? 메모리 분야에, 메모리 반도체를 그러니까 만드는데,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한쪽 부분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전체 반도체 생태계에서 한 부분만을 그러니까 우리는 특화한 거예요. 근데 중국이 반도체가 이게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절대적이다 보니까는 이거를 그러니까 자기들도 좀 선진국형으로 가져야 되겠다 해가지고 화웨이가 뭐냐면은 바로 그 설계 분야로 뛰어든 거 아닙니까? 인텔이나 퀄컴 이쪽처럼. 그래서 화웨이를 조진 거예요. 제가 말을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화웨이를 그래서 처음에 타겟으로 삼은 거야. 예? 트럼프 때였었고요. 예? 한 겁니다. 예? 니네가 어떻게 그러니까 이런 산업 생태를 그런 식으로 욕심내고 앉아있냐 이거죠. 예? 더군다나 전기차는 중국이 치고 나왔거든 먼저. 예? 전기차는 중국이 더 압도적으로 지금 미국을 앞서가고 있잖아요. 솔직히요. 그렇죠? 더군다나 제조업의 꽃이 자동차 산업이잖아요. 자동차 산업은 제조업의 꽃이라고 하죠. 왜? 전방 효과, 후방 효과. 제조업의 모든 제조업하고 다 관련이 있으니까. 자동차는요. 근데 제조업에서는요. 로봇 밀도가 2867대입니다. 노동자 만 명당 2867대를 도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세계 로봇 산업협회에서 통계입니다. 가장 최근 거예요. 예? 압도적이잖아. 독일이 자동차가 굉장히 발달한 나라잖아요. 독일, 미국, 일본 이런 나라가요. 근데 그들 나라의 2배잖아요.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나라가 하는 자동차 제조하는 그 특화된 제조 그 분야가 자동화가 쉬운, 현재 자동화 기술로서 자동화가 쉬운. 근데 우리가 그래서 아까 서해대교 얘기했잖아요. 서해대교 설계는 로봇이 못하잖아요. 예? 제조하고 조립하고 가공하는 건 로봇이 할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제조업의 취약성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로봇 밀도가 굉장히 높다는 얘기는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고부가 가치가 아니란 얘기죠. 일본과 미국과 독일은 거의 비슷하잖아요. 예? 로봇 밀도가요. 다 자동차 강국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 제조업의 솔직한 취약성이에요. 제조업의 강국이지만은 우리가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은 여전히 선진국하고는 내용적인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왜 그러냐? 선진국은 뭐냐면 자기 완결적인 생태계를 구축한 거예요. 그래야만이 선진국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선진국이 될 수 있는 거야. 자기 완결적인. 그러니까 제품에 대해서 정의부터 제품을 마지막까지 다 할 수 있는 역량. 미국은 반도체 다 할 수 있잖아요. 단지 뭐냐면 저 밑에 제조 과정이나 저 밑에 후공정 과정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예국을 내보낸 것 뿐이에요. 자기들이 못해서가 아니라. 예? 그러다가 이제 중국을 가기 위해서 다 불러들이는 거죠.
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과 그 관계를 끊어버리면서. 그렇죠? 자, 그런데 한국은 지금 어떻다고요? 한국은 어떻다고요? 부동산 공화국이야. 부동산 자산가 사회야. 제가 여러 번 이 그림 보여주잖아요. 재벌하고 금융자본하고 부동산 건설하고 밀접하게 이걸 공유하고 있잖아요. 부동산은 금융자본이 개입 안 하고서는 거래가 불가능한 거잖아요. 워낙 고가니까요. 재벌자본들이 부동산 건설회사 한두 개씩 다 갖고 있잖아요. 왜? 돈이 이쪽에서 다 나오거든. 대한민국의 돈이 다 부동산 이쪽에 다 집중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이권 카르텔이, 경제적인 이권 카르텔이 여기 다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직 분야, 공무원 분야도 이쪽을, 그러니까 이쪽에 서포트하는 세력이 형성되지요. 그게 바로 모피아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예? 공직이 대한민국의 그러니까는 이 장기적인 발전이라든가 국민을 위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 자본을 중심으로 하는 이권에 거기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서포트를 해주는 거예요. 정책적으로요. 정책적으로. 민간에서는 언론과 방송이 그걸 서포트 해주고 있고요. 예? 맨날 하는 얘기가 뭡니까? 부동산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하다. 예, 부동산 건설해서 가는 거면 부동산을 계속 많이 지어야 되거든. 부동산을 많이 지어야지만이 또 많이 걸 또 거래가 될 게 아닙니까? 그래야 금융도 그러니까 돈벌이가 가능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맨날 부동산이 부족하다. 예? 그래서 뭐냐면 가격이 그러니까 오른다고.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한테는 겁먹게 하죠. 가격 더 오른 쪽에 빨리 사야지. 예? 이 구조가 계속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계부채가 엄청 증가한 거예요. 가계부채가. 예? 빚내서 그러니까 빨리 나도 집을 사야지. 예? 벼락거지 되기 전에. 예? 소위 말해서 물리력을 확보하고 있는 공적인 영역에서 검찰이라든가 사적인 영역에서 물리력을 확보하고 있는 조폭이나 다 건설 자본과 다 관련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모피아개혁, 언론개혁, 검찰개혁 여기 다 부동산 쪽하고 다 관련돼 있는 거라니까. 돈이 다 일로 모이니까. 예? 자본주의 사회, 특히 우리나라 같은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는요, 돈이 힘입니다. 돈이 힘이야. 5년짜리 대통령이 힘이 아니라 돈이 힘이라고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재벌 자본이 기본적으로 그랬었는데 거기다가 외환위기 이후에 금융자본이 또 하나 시어머니가 등장한 거예요. 예? 미국이 그러니까 미국 금융 시스템대로 다 완전히 한국을 바꿔놔버렸거든요. 예? 그 힘이 다 그러니까 시장에 재벌 자본과 금융 자본으로 집중되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최근 우리가 이 대장동 사건 다 봐보세요. 금융 자본하고 재벌 자본하고 이게 다 밑바탕에 깔려 있잖아요. 거기 검찰들이 다 관련돼 있고 모피아도 관련돼 있고 다 관련돼 언론이 관련돼 있고 다 그렇잖아요. 예? 이게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뜯어고치지 않으면은 예? 그러니까 전통적인 왕조 시기에는 이게 그러니까 개혁하려다가 고려말 때 사전 개혁하려다가 안 돼가지고 예? 안 돼가지고 그래서 역성혁명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조선 말에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밀란이 일어나고 농민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거 다음 정권에서 이거 못하면요 대한민국은요 그냥 하다 말면요 그 국민이 진짜 주인이 날 안 돌아옵니다.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전세까지 가게 되면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높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 그 다음에 원리금 상환 비율도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높아요. 왜? 워낙 부채가 높으니까 절대 규모가. 왜? 부동산이 이렇게 그거 되면서 부채가 안 올라갈 수가 있습니까? 가계부채가. 그렇죠? 제가 소비 억압의 원인이라 했잖아요. 2014년도부터 소비 지출을 증가율 하고 민간 소비 지출하는 거라고 성장률하고 이게 역전돼 버립니다. 역전되기 시작해. 과거에는 성장률, 명목 성장률보다도 이상으로 소비 지출 증가율은 원래 높게 돼 있어요. 그 결과가 최근에 우리가 갖고 있는 부동산과 관련된 온통 그러니까 이 부실 문제들이 이게 잠복돼서 이게 고개를 내미는 거예요. 현 정권은 이걸 자꾸만 그러니까 감추려고 하고 앉아 있는 거고, 예? 새마을 공급 문제도 다 이게 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토지 소유가 엄청 집중돼 있고,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죠. 토지 소유가 엄청 집중돼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돈을 누가 쓸 수 있느냐? 아까 가계가 잠깐 비중이 줄어들었는데 가계 중에서도 상위층이 그러니까는 돈을 다 독점하고 있다고요. 그 돈을 조달할 수 있는 사람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이고, 그거 아주 자산을 계속 축적해가고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예? 소득 불평등도 그래서 생긴 거고요. 그럼 이거 개혁 못하면은 아무 의미 없어요.
예? 그걸 개혁하자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요?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려면 최소한에 제가 그랬잖아요. 모든 국민이 자신의 기본적인 권리를 그러니까 인식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안 바뀐다. 내가 대한민국이 만들어낸 그러니까 소득 중에서 일정 부분만큼은 나도 누릴 권리가 있다는 그게 바로 뭡니까? 기본소득이라고 했잖아요. 금융에 대해서도 한국은행이 찍어낸 돈에 대해서 이게 모든 국민이 신용을 그러니까는 보증해준 하나의 그 결과물이었잖아요. 그럼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 금융 이용에 있어서요. 그게 기본금융이다 그랬잖아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자각하지 못하면요. 국민들이 세상 안 바뀌어요. 저 같은 사람이 혼자서 맨날 떠들어대봤자 목 아프게 떠들어봤자 이거 안 바뀌어요. 국민이 인식을 해야 돼. 제가 최백은 TV 개설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국민이 안 바뀌는데 어떻게 세상이 바뀌어요? 예? 이 두 가지에다가 플러스 뭐냐면 산업체계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우리나라 제조업에 그러니까 이 수명은 다 했는데 그 다음 산업 생태계로 못 가고 앉아있는가 지금요. 다음 산업 생태계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사회가 지금 뭐냐면 새로운 생태계, 디지털 소위 이 생태계로 문명 생태계로 진화 중에 있는데 이미 20년 넘게. 그리고 이걸 가지고 새로운 생태계를 누가 주도하느냐. 이거 싸움을 벌이고 있는 거야 지금요. 미국과 중국이랑 미국을 비롯해서 기존의 서방과 서유럽과 그다음에 중국이라는 새로운 이 플레이어하고 싸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한국은 그러면 이 과정에서 어떠한 과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기존의 제조업 생태계도 굉장히 자기 완결성이 부족했었어. 이것도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시켜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과정에서 동시에 뭐냐면 새로운 이 산업 생태계로의 이 진입에 우리도 그러니까는 빨리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 비전이 있는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 비전이 있는 사람이. 그리고 국민들도 이거를 이해하셔야지만이 그거를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해결 안 하면요. 우리 자녀들 희망 없어요. 대한민국이요.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일 절대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특권층들의 사고야.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냐면 계속해서 지 자녀들 해외로 유학시켜가지고 해외에서 자기들이 부동산으로 축적한 자산을 가지고 대물림해주고, 예? 대한민국은 이 정도뿐이 안 된 나라 이렇게 서로 열패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 자녀들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MIT 보내고 모국에서 거기서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돌아와서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특권층이 계속 살든지 아니면 해외에서 그러니까는 부모가 물려준 자산 가지고 먹고 살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선진국 되는 거 어렵다고 보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요. 그게 바로 4대 의식인 거죠. 4대 의식인 거야. 소위 말해서 옛날에 이제 그러니까 소위 일제 때 얘기하는 엽전들은 안 돼. 이런 식의 그 사고지요. 예? 지금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문명이 대전환을 하고 있다. 과거에 농촌 문명에서 도시 문명으로 갔다가 이게 그러니까 디지털 생태계 문명으로 지금 진화 중이다. 이거를 그러니까 무슨 4차 산업혁명 약장사들 떠들어대고 앉아있는 거고요. 예?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 한번 봐보세요. 지금 미국은 그러니까 이것을 생태계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다니까요. 예? 그 디지털 생태계의 구체적인 사업 모형으로 나온 게 모바일 생태계잖아요. 예?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한 모바일 생태계예요. 두 번째 모바일 생태계가 미래차 생태계인 겁니다. 근데 얘네들이 접근하고 있는 거는 생태계 자체를 설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제품도 그렇고요. 산업도 그렇고 설계 능력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뭐냐면 이 산업, 이 제품을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인가. 이게 먼저 정리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머릿속에서요. 예? 그러니까 얘네들은 생태계를 설계하잖아요. 애플이 그러니까는 자기들의 독자적인 운영 체계 속에서 반도체 설계하잖아요. 애플이요. AI 기술 갖고 있잖아요. 소프트웨어 컨텐츠 개발자들을 거기에 다 주워 담고 있잖아요. 생태계를 만들었잖아요. 미래차도 똑같이 그러니까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자동차, 그냥 자동차가 아니라 전기차이자, 근데 자율주행 자동차자, 예? 그 안에서 자동차 안에서 이 스마트폰처럼 소프트웨어 컨텐츠 개발자도 그러니까 그 속에서 다 그러니까 연결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겁니까? 이런 관점에서 반도체 생태계는 하위 개념인 겁니다. 전기차 배터리 생태계도 하위 개념인 거예요. 큰 생태계 속에서 작은 생태계들이 있을 게 아닙니까?
근데 반도체 생태계에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반도체 설계하는 부분과 설계한 걸 위탁 생산하는 파운드리 부분하고 그다음에 메모리 반도체 이렇게 나누잖아요. 근데 우리는 메모리 반도체만 갖고 있는 거야. 그것조차 지금 미국이 그러니까는 미국에 와서 지금 저기 하라 이거 아닙니까? 우린 전기차에서도 전기차 배터리 이거만 가는 거예요. 전기차를 그러니까 하나의 미래차 생태계로 만들지 못하고 있잖아 지금요. 현대자동차가. 네? 못하고 있잖아요. 이거 하려면은 자율주행차, 차량 공유 서비스, 그 다음에 인공지능 기술, 이게 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뭐냐면은 그 안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 컨텐츠 개발자들이 애플이 그러니까 앱스토어에서 그러니까 다 이렇게 저기 저 연결시켰듯이요. 예? 소프트웨어 컨텐츠 개발자들이 거기 다 연결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생태계가 완성되는 거죠. 생태계는 다양한 생명체군들이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생태계를 크게 그리고 그 속에서 그러니까는 이 작은 생태계들이 또 있는 거잖아요. 예? 작은 생태계들. 근데 그거를 미국이 그동안에는 이게 소위 말해서 국제 붕어파 속에서 비용 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했는데 중국이 보니까는 반도체도 그러니까 지네들 그러니까 저기 이제 반도체 설계 분야에 뛰어들고 앉아 있고 그다음에 뭐냐면 전기차는 지네들이 먼저 다 치고 나가고 앉아 있고 막 그러니까는 그리고 소위 말해서 이 모바일 생태계는 걔네들도 대충 만들었잖아요. 플랫폼 사업 모델로. 소위 말해서 미국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이 구글에 해당되어지는 이게 중국의 바이두라고 있잖아요. 검색업체, 커다란 검색업체. 미국의 알리바바라고, 아마존이 중국의 알리바바라고 있잖아요. 미국의 페이스북에 해당되는 게 중국의 텐센트라고 있잖아요. 비슷하게 모방해가지고, 자했든 간에, 모방을 하든 간에 쫓아오고 앉아있는 거야. 예? 그러니까 미국이 볼 때는 짜증스러운 거죠. 거기다 전기차는 지네들이 먼저 치고 나가고 앉아있어, 앞으로. 예? 그러니까 전체 생태계는 기본적으로 미국 이건 우리가 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하는 건데 니네들이 감히 여기에 도전을 해? 이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반도체도 그러니까는 생태계로 지금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시키는 기회로 이걸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삼성이 그러니까 지금 파운드리로 지금 진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요? 예? TSMC가 그러니까 훨씬 더 시장이 크니까 예? 이쪽 분야가 그렇죠? 근데 오히려 거꾸로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메모리조차도 그러니까 미국 내 들어와가지고 와서 그러니까는 예? 메모리나 미국 내 와서 열심히 생산 시설이나 와서 저기 만들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전기차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우리의 생태계를 만들어야 되죠. 우리의 생태계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선진국이 됩니까? 산업 생태계가 그러니까 선진국형이 아닌데 어떻게 경제가 선진국형이 되죠? 선진국이 됩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거야. 예? 그러면 이 생태계를 설계할 수 있는 인재 이건 사람의 문제거든요. 사람의 문제입니다. 예? 이건 사람의 문제예요. 이건 기성세대들은 안 돼요. 기성세대들은 과거에 자기 완결성이 부족한 제조업 생태계 속에서 평생 살아오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 돼요. 지식의 식민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 돼요. 이건 우리 지금 이 다음 세대들이 지금 젊은 세대들은 여기에 대한 야망들이 있거든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세계에서 자기들도 최고라고 생각하거든요. 부모들이 그렇게 키웠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스포츠나 무슨 그 문화 쪽에서 이 선두를 보이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걔네들을 근데 가로막고 있는 게 뭐냐? 우리가 지금 이건 반도체와 관련해서 미국에 사는 것들, 과거에 소개했던 거니까, 지금 스마트폰 사업도 위기잖아요. 애플한테 뺏겼다며요. 지난해 4분기에 지금 시장 점유율이요. 예? 애플한테 뺏겼다며, 삼성전자가요. 스마트폰도. 예? 이게 지금 K배터리 그 얘기고요. 그래서 제가 뭐냐면, 이 기본 권리, 소득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 그 다음에 금융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와 더불어서 이건 제가 과거에 얘기했던 건지가 패스를 할게요. 예? 패스를 하고 그러고 나서 제가 그래야 되는 게 바로 뭡니까요? 사람인 거예요. 사람께 재편하려면은 이 생태계에 대한 이걸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여기에 대한 그러니까 열패의식이 없는 그게 우리 젊은 세대들이잖아. 2030 세대들이요. 예? 근데 우리 젊은 세대들을 기성세대가 그러니까 교육받았던 걸 똑같은 걸 계속해서 강요하고 앉아있는 거 아닙니까? 강요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 교육혁명 없으면요. 대한민국 선진국 안 됩니다. 선진국 안 돼. 계속해서 절름발이형 그러니까 산업생태계 속에서 그리고 갈수록 보면 경쟁만 치열해지고
대부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제조업의 역량은 인공지능으로 다 대체되는 것이고요. 예? 근데 지금 교육은 여러모로 모든 사람한테 불행의 하나의 저거잖아요. 원천이잖아. 예? 그 지금 인공지능 시대에 지금 뭐냐면, 예? 우리 사회 청년들은 뭐냐면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거세당한 존재. 거세당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뭐냐면 아이들이 그러니까는 한테 어떻게 살아가라고 제시도 못해. 기성세대들이. 그렇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수능시험 점수 올리라고 오는데 거기다 모든 걸 나가잖아요. 그 암기 교육에다가. 근데 문제는 뭐냐? 그 결과가 뭡니까? 인공지능한테 지시를 받고 살아가는 존재로 지금 전락하고 있잖아요. 예? 우리가 배달 노동자 이렇게 갔을 때 그들이 다 그게 뭡니까요? 인공지능 시키는 일이잖아요. 예? 그 굉장히 부모들이 엄청난 투자를 해가지고 키운 자녀들이 왜 그렇게 인공지능한테 편제당해가지고 살아가는 아이를 이렇게 만들어버렸냐고요. 제가 그래서잖아요. 앞에서 제가 모두에서 얘기했듯이 자기가 재밌어 하는 걸 찾아주는 교육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어떻게 됩니까요? 아이디어가 나오죠. 아이디어가 나오지. 새로운 걸 찾아낼 수 있죠. 예? 자기가 좋아하는 일도 못하는데 어떻게 새로운 걸 찾아냅니까? 기존에 존재하는 답은요, 인공지능한테 이길 수가 없잖아요. 논리적으로 볼 때. 이미 존재하는 답은요. 예? 이미 존재하는 답은 구글에 검색해도 다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교육을 왜 우리가 지금 거기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냐고요. 지금 뭐냐면 새로운 답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답을 찾아내는 교육이 되는 거죠. 그래야지 인공지능은 그걸 못하거든요. 저도 인공지능 몇 번 챗GPT 한번 체크해봤어요. 그런 건 못하더라고. 예? 그렇죠? 이거 없이는요, 대한민국 산업체계가, 선진국형 산업체계를 절대 못 만듭니다. 왜? 전체 생태계 설계를 못하거든. 예? 근데 우리 아이들은, 우리 기성세대들과 달리 열패의식이 없다고요. 4대 의식이 없다고. 예? 부모들이 엄청 투자했잖아요. 그런데 걔네들한테 기성세대가 자기들이 그러니까 했던 것을 계속 반복시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한 20년 전에 소위 말해서 그 대안학교를 만들면서 그때 선언한 게 있습니다. 기성세대가 의도하지 않은 소위 말해서 의도하지 않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왜? 그 자녀애들이 살아갈 시대는 21세기 지금 2030년대, 2040년대, 2050년대 이 시기에는 인공지능과 공존해야 되는 시대고 그런데 여기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기가 그러니까는 쉽게 얘기해서 이 시대에서 적응할 수 없는 시대 부적응자로 지금 현재 교육은 그런 거잖아요. 부적응자잖아요. 거기에서 그 시대 속에서 어떻게 애들이 그러니까는 자기 꿈을 펼칠 수가 있습니까? 지금 교육을 받아가지고. 예? 그렇죠? 이 교육혁명 없이는요. 그래서 교육혁명하고요. 근데 국민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찾아주는 거. 이건 국민적인 기본적인 권리를 찾아줘야지만이 소위 돈의 배분에서 조금이나마 공정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 불평등 이렇게 지금 전 세계에서 선진국가 중에 가장 심하다고요. 미국보다 더 악성이라 그랬잖아요. 예? 그거를 둘러싼 그러니까 소위 특권층 부동산 그 자산가 공화국을 만든 특권층 카르텔에 거기에 그러니까는 이 먹이 사슬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끊어내야 되는 거고 제자리 찾아줘야 되는 것이고 예? 공공 부분이 국민들 사회 전체를 위해서 봉사를 해야지 왜 특권층의 저거에 복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언론이 또 왜 해야 되게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검찰개혁, 언론개혁 이건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모피아 개혁은요. 그렇죠? 거기다 더 한 걸음 나아가서 국민들의 기본적인 권리, 소득과 금융에 있어서 기본적인 권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국민들이 이건 좌빨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존 스튜어트 미리 얘기했던 것이고 다 이거는 기본적인 사회 구성 원리를 보면 이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좌파라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사회주의하고요. 예? 사회주의, 소위 말해 좌파, 진짜 사회주의 그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런 얘기 주장하는 거 한번 들어본 적 있어요? 예? 기본소득이나 기본금이 주장하는 거 들어본 적이 있냐고요.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그쪽은요. 그거 플러스 교육혁명. 이게 그러니까는 이거 안 하면요. 민주정권 들어서봤자 또다시 그러니까 우리가 예? 또다시
또다시 그러니까 대풀대입니다. 대풀대예요. 그 문재인 정부가 알았어요. 이 두 번째 분 저기 제대로 못한 거 아닙니까, 솔직히. 예? 우리가 2016년 그러니까 겨울에 광화문에서 우리가 그랬던 게 뭐였었어요? 나라다운 나라 만들자. 그게 뭡니까? 대외적으로는 그러니까 남이 함부로 할 수 없는 나라. 대내적으로는 국민이 진짜 주인인 나라. 이거잖아요. 근데 국민이 진짜 주인인 나라 못 만들었잖아요. 예? 그 결과가 윤석열 정권 같은 이런 한심한 정권을 지금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예? 다음 정권에서 이거 못하면요. 저한테 사람들이 정치하라 모르는데 이거 안 하면요. 정치하는 의미도 없는 거고요. 공직에 나갈 의미도 없는 거야. 예? 이거 못하면요. 이거 안 하면요. 못하러 나가요. 못하러 나갑니까? 그렇죠? 공직에 못하러 나가요. 이거 만약에 할 수 있는 저거를 이 한나라의 대통령이 여기에 대한 비전이 없으면은요. 의지가 없으면은 못하러 공직에 나가서 그 개고생을 합니까? 예? 그 개나 소나 다 아는 국회의원이나 장관 이런 걸 못하러 합니까? 솔직히 말해서. 예?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고요. 이 우리가 지금 산업 생태계를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완결성을 갖는 산업 생태계에 대한 비전이 없으면요. 경제 선진국은 불가능합니다. 경제 선진국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경제 선진국이라는 것은 산업 생태계를 자기 완결적인 산업 생태계를 갖는 나라인 거예요. 예? 갖는 나라인 겁니다. 자, 제가 오늘 짧게 알렸어요. 오늘도 시간이 길어졌네요. 주제를 두 가지를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두 개 주제가 서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 금융에 관심 있는 분들, 이런 문제에 관심 못 가지면요, 그냥 맨날 돈만 쳐다보고 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돈만 쳐다보고 살아가는 동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 동물로요. 진짜요. 그거 참 재미없는 인생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먹고는 살지 모르겠지만 큰 돈 못 벌어요.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제 방송에서는 그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제 방송에서는.